예,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발전 지표, SDG 지표 논의 현황을 말씀드릴 통계개발원 박영실입니다. 한국통계청은 SDG 전문그룹인 IAG SDG의 옵저버지로 현재 참석 중이고요. 그 일환으로 10월에 방콕에서 열린 전문가회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SDG 지표의 전반적인 논의 과정과 그리고 이에 대응한 준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SDG는 새천년 개발 목표를 대체하는 새로운 발전 목표입니다. 총 17개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 목표는 구체적으로 지표로 측정이 됩니다. 지표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글로벌, 국가, 지역 주제가 상호 연계된 다층적인 체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현재 UN 차원에서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글로벌 지표입니다. 그런데 지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데이터입니다. UN의 여러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데이터가 의사결정의 핵심이라는 문구가 여러 번 반복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그 핵심이 블러드가 아닌 라이프 블러드, 즉 생명턴이라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표에 있어서 통계가 중요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표를 선정을 할 때 엄격한 기준을 따라야 되는데요. 특히 MDG 지표가 수립되는 데 있어서 장시간 소요되고 그 측정 내용이 적절하지 못했다라는 많은 비판은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 볼 때 우리는 지표 선정에 있어서 좀 더 까다로운 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방법론적으로 명확해야 되고요. 그리고 조작적 정의가 간단해서 측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쉽게 누구나 해석할 수 있고 그 지표에 접근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지표는 목표를 아주 적절히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표가 시의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글로벌 지표가 매년 보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만일 지표가 그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면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제적으로 공동 기준에 의해서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의 지표의 논의 과정은 바로 이러한 기준들의 잠정 지표에서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UN의 공개 작업반에서 17개 목표 및 169개의 세부 목표에 대한 초안을 작성한 이해로 UN 통계처를 거쳐서 그리고 IAG SDG 그룹에서 지속적으로 지표를 검토하는 작업을 1년여 넘게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UN 통계처에서는 2014년 10월과 2015년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300여 개의 잠정 지표안에 대해서 각국 통계청에서 이 지표들이 자료가 이용이 가능한지, 작성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요. 한국통계청에서도 30여 개 관련 부처에 지표를 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IAG에 제공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3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IAG가 출범을 하면서 지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주도했습니다. IAG는 46차 통계위원회에서 구축이 되었는데요. 글로벌 지표의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지표 리스트를 개발하고 이행을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8개국 통계청 대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시아권에서는 중국, 인도, 키르기스탄, 필리핀이 들어가 있습니다. IAG 활동은 크게 두 차원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1년에 2번씩 정기적으로 만나는 미팅이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사이에 온라인을 통해서 수시로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는 약 230여 명이 참석을 했고요. 이때는 지표 선정 과정과 그리고 목표 간의 상호 연계성, 자료 세분화 등과 관련된 이슈들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1차 회의 이후에 두 차례의 오픈 컨설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204개 지표에 대해서 회원국이랑 옵저버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이 있었고요. 지표 이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서 지표 발전 정도에 따라 그린, 옐로우, 그레이로 지표를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법론적으로 매우 명확하다는 건데요. 회원국 간의 전반적인 동의가 이루어진 지표로 약 45%가 그린 지표에 속했고요. 그리고 옐로우 지표는 논쟁적인 이슈가 제기되는 지표로 대안적인 지표가 있는 경우 옐로우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는 방법론이 새로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심층적인 토의가 요망된다라는 지표였습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이 옐로우 지표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2차 회의는 10월에 방콕에서 있었습니다. 약 200여 명이 참석을 하였고요. 지표를 결정하고 향후 일정을 수립하는 걸 주요 목적으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회의에서는 옐로우 지표에 대한 논의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옐로우 지표 논의 결과 이 지표가 그린으로 갈 것인지 그레이로 갈 것인지에 대한 토의가 진행되어 있는데요. 3일 동안 당초 예정된 9시부터 6시까지의 회의 시간을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강도 높은 회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 16번이나 17번에 대해서는 충분한 토의를 진행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단체들이 아쉬움을 표한 상태고요. 회의 결과 161개 지표가 그린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63개의 지표가 그레이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14번과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 한국 측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회원국의 지지를 얻어서 대안 지표로 지지가 되었고요. 그 결과 지표를 최초 제안했던 FAO에서 다시 지표를 개발하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10개의 세부 목표 내에서 저희 쪽이 제시한 의견들이 제시되었습니다. 주제별로 이제 지표 논의가 마무리될 때마다 이제 각 입장들을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시민사회의 마무리 연설을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민사회에서는 크게 이번 회의를 통해서 두 가지 우려점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옵저버와 이해 당사자 간의 역할에 매우 한계가 있었다는 점과 지표 결정 프로세스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녹색 지표에도 물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지표는 논의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세분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취약층 권리가 무시되었다는 그런 우려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는 2030 의제의 포부가 감소했다는 것이었는데요. 전 세계 66명이 전 세계 인구 절반의 부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취약층들이 과연 살만한 세상인가라는 그런 희망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지표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아쉬움을 많이 표했습니다. 이래서 크게 시민사회단체에서 4가지 제안을 하였습니다. 플랫폼에 비회원국들도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과 그리고 정기적인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된다는 것,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린이나 그레이 지표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보고서 초안이 나오면 충분한 피드백 시간을 줄 것을 아주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요청 결과 향후 일정을 수립을 할 때에는 그린과 그레이 지표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검토를 하는 것을 반영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일정이라고 하였지만 10월달 그리고 파리회의 이후까지 지표에 대한 논의는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고 1월달과 3월달에 각각 모니터링과 관련된 고위급 회담과 3차 IAG, SDG 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날짜를 보면 아시겠지만 오늘까지 UNSC에 제공할 최종 보고서를 최종안을 마련하는 그런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서가 작성되면 UN 통계위원회에서 제출을 할 텐데요. 제47차 세션에서는 더 나은 데이터 그리고 더 나은 삶이라는 주제로 뉴욕에서 3월 달에 열리게 됩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사실 SDG 데이터와 지표에 대한 논의가 보면 여러 가지 이슈 중에서도 가장 상위에 랭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측정과 관련해서는 2가지 쟁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료 세분화고요. 하나는 모니터링에 대한 건데요. 물론 이제 이 자료 세분화에 대해서 논의들이 많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의장은 No one left behind, 즉 아무도 소외시키지 않을 그러한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주요한 것으로서 자료 세분화를 강조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SDG 지표가 소득이나 성별, 연령, 인종, 민족, 이민지위, 장애, 지리적 위치 혹은 개별 국가의 주요 특성들에 대해서 세분화되어야 하고, 이때의 세분화는 공식 통계 기본 원칙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리를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인데요. 보시는 것은 이제 지표가, 이 지표도 좀 변경이 되기는 하였는데 0.5km 이내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의 지표를 측정을 한다고 할 때 그냥 설문조사를 통해서만 측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인구 정보랑 그리고 지리 정보를 같이 결합을 해서 분석을 하면 좀 더 쉽게 그리고 좀 더 광범위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또한 이러한 같은 한 국가 단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국가 나아가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까지 쉽게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법론보다 좀 더 진일보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에 대비한 준비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고요. 저희 개발원에서 향후 연구계획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월에 지표가 유엔 통계위원회에 제출이 되고 이후 정부 간 협상과 총회에서 채택이 되면 이제 국가별로 이행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국가통계기관 즉 통계청이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글로벌 지표가 공식 통계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공식 통계에 대한 품질을 정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그 세부 목표들을 잘 살펴보면 통계청에서도 추가적으로 이행해야 할 지표가 두 가지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바로 첫 번째가 17.18의 세분화에 대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17.19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통계 역량 강화 지원입니다. 사실 통계청에서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ODA 사업의 일환으로 통계 역량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근무하고 있는 같은 건물에 통계교육원이 있는데 그러한 교육을 받으러 오는 외국인들을 아주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 대상국에서 저희 통계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향후엔 그 대상국들을 더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세분화로 돌아가면 현재 우리나라는 분산형 통계 시스템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통계를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분화에 대한 기준들이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원에서는 향후에 자료 세분화를 위한 항목 표준화 연구를 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의 커버리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연계하는 연구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제 이행 모니터링의 주치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지표가 200여 개로 매우 방대하기 때문에 그런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지표 작성 가능성을 좀 검토를 해보고요. 그리고 부처 간 협업 기반의 모니터링 체계 구축안을 좀 마련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드는 몇 가지 이제 고민들이 있는데 그 보편적인 인권을 실천하기 위해서 세분화나 자료 연계 등이 많이 강조되지만 그 과정에서 또 필연적으로 빅브라더의 문제에 저희는 맞닥뜨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점점 세분화하다면 개인정보 노출이 또 위험이 증가하게 되고요. 동시에 성별, 연령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세분화해서 나가다 보면 맨 하위 집단에 속하는 맨 하위 집단에는 충분한 표본수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계 자료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그러한 과제를 추진하는 동시에 이와 함께 보완적으로 개인정보 보출과 개인정보의 노출을 제어할 수 있는 기법이나 그리고 소지역으로 내려갔을 때는 어떤 소지역 추정 기법 등을 함께 보완해서 연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고민과 더불어서 지금 국가적으로는 여러 가지 지속 가능이라는 유사한 이름을 갖고 있는 지표들이 많이 지금 개발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SDG가 이제 설정된 만큼 이거 기존에 있는 지표들과 어떻게 연결고리를 가질지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공무원이 아닌 시민으로서 드리고 싶은 얘기를 좀 전달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북극이 115년 만에 이제 최고 기온을 갱신을 했고, 그리고 뉴욕이랑 도쿄에서도 지금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온도가 높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실은 마음이 매우 무거웠습니다. SDG가 이제 보편적인 의제로 저희에게 다가왔는데 이런 것이 제도적인 차원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진짜로 실천해야 할 때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서 전현백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이 아직 많이 홍보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행동의 실천적인 동력이 될 수 있는 동영상을 좀 하나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Try something new for 30 days라는 건데요. 이제 이미 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테드 3분짜리 테드 강연인데요. 잠깐 먼저 보시겠습니다. So here's one last thing I'd like to mention. I learned that when I made small, sustainable changes, things I could keep doing, they were more likely to stick. There's nothing wrong with big, crazy challenges. In fact, they're a ton of fun, but they're less likely to stick. When I gave up sugar for 30 days, day 31 looked like this. So here's my question to you. What are you waiting for? I guarantee you the next 30 days are going to pass, whether you like it or not. So why not think about something you have always wanted to try? And give it a shot.
for the next 30 days. Thanks. 네,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30일 동안 유지하게 된다면 그것이 자기 몸에 체화되어서 지속 가능하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새해 계획을 세울 때 작심 3일에 머무는데 작심 3일을 넘어서 30일간을 유지하고 그러면 2030년까지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작은 행동의 변화가 지속 가능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 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